친구는 세 가지를 따지면 안 돼요. 나이, 지위, 재산. 이거 다 무시하고, 그 세 가지를 무시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멘토가 나의 이 삶에 정신적으로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멘토가 꼭 필요한 거예요. 난 아무도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이 험악한 일을 딱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년 사는 인생에는 자식만 전부가 아니고 남편, 아내가 전부가 아니고 누가 중요하다? 친구가 아주 중요하다. 자, 또 이제 행복하게 살려면 텔레비 시청을 제발 좀 줄여라. 이 텔레비전이 문제 중에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할머니들 가끔 나한테 이래요. 신부님 잠이 안 와요. 이런 할머니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전 본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면 몸의 95%를 쓰지 않는데, 텔레비전 볼 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보는 거 아니야. 계속. 그러니까 저녁에 잠 자려고 그러는데 뭘 움직였어요. 피곤해야지 잠이 올 거 아니야.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수영장 가고, 성당에 노인대학 가고, 산에 올라갔다 오고, 그리고 뭐 탁구 치러 거기 노인정에 가고 탁구 치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요, 밤에 자지 말라고 그래도 기절해서 자요. 아니, 텔레비전 내용 뻔하지 않아요? 가난한 집 아들이 애인이 있는데 출세하고 싶어서 애인하고 배신하고 부잣집 딸한테 그냥 장갈 가버린 거야. 그랬더니 여자가 난 이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배신당하고 여기 한강에 뛰어내려서 죽었어. 근데 길 가던 어떤 남자가 그걸 보고 뛰어내려서 구한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고, 구했는데 어메 이놈이 또 갑부집 아들이 구했네. 근데 또 라이벌 회사의 아들이야 보니까, 그래갖고 그냥 원수 갚는다는 얘기. 이번에 또 내 애인 줄 알고 열심히 키웠는데 어메 이거 알고 보니 바뀌었네 이게 애가. 아니, 이런 걸 뭘 맨날 보세요. 뭘 맨날 보세요. 텔레비전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뒤로 미루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자꾸 게을르게 만들고 질서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려고 해도 사건 중심의 드라마를 보라는 거예요. 사건 중심의. 맨날 애정 그런 거 보시지 마시고. 요즘 저는 지금 못 봤는데 지금 2번을 봤어요. 뿌리 깊은 나무라고, 세종대왕이 한글 반포하는 과정.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난 뭐 그 회사에서 돈 받은 것도 없지만은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2번을 봤는데 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로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런 걸 보시라는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히스토리 채널, 평화방송 뭐 이런 거 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괜히 그냥 이 남편이 그냥 물에 빠져 죽였는데 그냥 또 살아나갖고 점 찍고 나타나갖고 그냥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근데 그걸 활용할 줄 몰라요. 아침부터 무작정 보는 거예요. 무작정. 네. 그래서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앞으로 50년 동안 어떻게 텔레비전만 보고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 100년 사는 인생에 행복하고 싶으면 공부해야 돼. 공부하셔야 돼. 이제는 초등학교 6년, 중등고등학교 6년 배워갖고요 60살까지 울고 먹는 거예요. 최대한 봐준다고 해도 60살까지 울고 먹는 거예요. 그럼 60살에서부터 100살까지 살려면 뭐 해야 돼? 당연히 공부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장 선생님들한테 강의 가고 또 교과부 장학사 선생님들한테 강의할 때 그런 얘기예요. 초등학교 절대 폐교하지 말라고. 초등학교 애들은 310만 명이지만 60세 이상은 거의 6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서 1반부터 3반까지는 8살 다니게 하고 60살에서부터 65살까지 가방 들고 학교 가게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누구나 다 60살에서부터 65살까지 학교 다니면서 재산 관리하는 방법, 자녀들과 좋은 인간관계 유지하는 방법, 건강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배우는 거, 뭐 논어도 배워도 되고 얼마나 배울 게 많아요. 그 학교 졸업한 학생에 한해서 100살까지 살 자격증을 줘라. 산다고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100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 내 사는 맛 사는 멋 저런 거 꼭 사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꼭 책을 많이 사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행복하려면 영상을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지금 60살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살 것이고,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살 것이고, 40살 되신 분들은 120살까지 살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자식 다 키우고 60살서부터 120살까지 뭐하고 살 거냐? 곰곰이 생각해야 돼. 만약에 늙어서 할 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60살서부터 120살까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건 사는 게 저주예요. 오래 사는 게 저주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후에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나는 60살에 뭘 할 거고, 70살에 뭘 할 거고, 80살에 뭘 할 거고, 90살에 뭘 할 거고, 100살에 뭐 할 거다. 아, 신부님 언제 살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처럼 바보가 없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계획은 가져야죠. 계획이 이씨 살다가 죽는 사람이랑 계획 없이 그냥 대책 없이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랑은 삶의 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행복하게 살려면은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라. 두 번째, 내가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운동해야 돼. 아프면 안 돼요. 100살까지 살면서요, 이제는 죽지도 못해요. 죽을 만하면 살려갖고 오고, 죽을 만하면 살려갖고 와서 죽지도 못해요. 이제 의술이 좋아갖고 죽지도 못해요. 그럼 귀양 앞으로 50년 살 거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건강하게 사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수영장 다니셔야 돼요. 수영장 가갖고 뭐 자유형 버터플라이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수영장 걸어왔다 10분 왔다 갔다만 하면요, 산에 2시간 올라갔다 오면 효과가 난대요. 허벅지에 근육이 안 풀리면은요, 죽을 때까지 누워서 뒤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는 할머니들 70살, 80살 되면요, 움직이지 못해요. 그럼 아들이 막 들었다가 화장실 갖다 놓고 씻고 그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100년까지 사는 거는 사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 수영장 다니. 무슨 돈으로? 집 잡아서.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준다고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에요. 늙어서 자식 나 신경 안 쓰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잘 살게 도와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잘해주는 게, 나한테 잘해주는 게 누구 도와주는 거야?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사세요. 옛날에 40살, 50살까지 살 때는요, 자식 위해서 살아도 돼요. 왜? 내가 그냥 대충 살다가 적당히 알아서 죽어주니까. 한 부모가 46, 47에 죽어주면은요, 병이 들어도요, 별로 자식들 힘들이지도 않아요. 근데 70살에서부터 누워서 100살까지 누워있으면은요, 자식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오늘 이후부터 잘해줘라? 본인한테 잘해줘라. 그 다음, 이제 100살까지 사는 세상에는 친구가 중요해요. 친구가. 1살서부터 50살까지 살 때는 자식, 남편, 아내, 이게 전부예요. 근데 50살서부터 100살까지는요, 자식은 떠나고 누구하고만 살아? 아내하고만 살아요. 남편하고만 살아요. 그 아내, 남편 이루고 둘이서 50년 동안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미쳐요. 친구는 이제 나이를 따지면 안 돼요. 나는 친구가 목사님 친구들도 많고 스님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들이 놀러 오라고, 스님들이 저 지리산 스님 꼭 놀러 오라고. 근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나 그 친구들 다 만나러 다니려면 200살 살아도 모자라 지금. 친구가 많은 거는요,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친구들하고는 어울려 지내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친구를 사귀세요. 친구는 3가지를 따지면 안 돼요. 나이, 지위, 재산. 이거 다 무시하고, 그 3가지를 무시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멘토가 필요한 거. 멘토가 나의 이 삶에 정신적으로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멘토가 꼭 필요한 거예요. 난 아무도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이 험악한 일을 딱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년 사는 인생에는 자식만 전부가 아니고 남편, 아내가 전부가 아니고 누가 중요하다? 친구가 아주 중요하다.
자, 또 이제 행복하게 살려면 텔레비 시청을 제발 좀 줄여라. 이 텔레비전이 문제 중에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할머니들 가끔 나한테 이래요. 신부님 잠이 안 와요. 이런 할머니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전 본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면 몸의 95%를 쓰지 않는데요. 텔레비전 볼 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보는 거 아니야. 계속. 그러니까 저녁에 잠 자려고 그러는데 뭘 움직였어요. 피곤해야지 잠이 올 거 아니야. 그냥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수영장 가고 성당에 노인대학 가고 산에 올라갔다 오고 그리고 뭐 탁구 치러 거기 노인정에 가고 탁구 치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요 밤에 자지 말라고 그래도 기절해서 자요. 아니 텔레비전 내용 뻔하지 않아요? 가난한 집 아들이 애인이 있는데 출세하고 싶어서 애인하고 배신하고 부잣집 딸한테 그냥 장갈 가버린 거야. 그랬더니 여자가 난 이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배신당하고 여기 한강에 뛰어내려서 죽었어. 근데 길 가던 어떤 남자가 그걸 보고 뛰어내려서 구한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고 구했는데 어메 이놈이 또 갑부집 아들이 구했네. 근데 또 라이벌 회사의 아들이야 보니까 그래갖고 그냥 원수 갚는다는 얘기. 이번에 또 내 애인 줄 알고 열심히 키웠는데 어메 이거 알고 보니 바뀌었네 이게 애가. 아니 이런 걸 뭘 맨날 보세요. 뭘 맨날 보세요. 텔레비전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뒤로 미루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자꾸 게을르게 만들고 질서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려고 해도 사건 중심의 드라마를 보라는 거예요. 사건 중심의. 맨날 애정 그런 거 보시지 마시고. 요즘 저는 지금 못 봤는데 지금 2번을 봤어요. 뿌리 깊은 나무라고 세종대왕이 한글 반포하는 과정.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난 뭐 그 회사에서 돈 받은 것도 없지만은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2번을 봤는데 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로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런 걸 보시라는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히스토리 채널, 평화방송 뭐 이런 거 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괜히 그냥 이 남편이 그냥 물에 빠져 죽였는데 그냥 또 살아나고 점 찍고 나타나갖고 그냥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근데 그걸 활용할 줄 몰라요. 아침부터 무작정 보는 거예요. 무작정. 네. 그래서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앞으로 50년 동안 어떻게 텔레비전만 보고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 100년 사는 인생에 행복하고 싶으면 공부해야 돼. 공부하셔야 돼. 이제는 초등학교 6년 중등고등학교 6년 배워갖고요 60살까지 울고 먹는 거예요. 최대한 봐준다고 해도 60살까지 울고 먹는 거예요. 그럼 60살에서부터 100살까지 살려면 뭐 해야 돼? 당연히 공부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장 선생님들한테 강의 가고 또 교과부 장학사 선생님들한테 강의할 때 그런 얘기예요. 초등학교 절대 폐교하지 말라고. 초등학교 애들은 310만 명이지만 60세 이상은 거의 6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서 1반부터 3반까지는 8살 다니게 하고 60살에서부터 65살까지 가방 들고 학교 가게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누구나 다 60살에서부터 65살까지 학교 다니면서 재산 관리하는 방법, 자녀들과 좋은 인간관계 유지하는 방법, 건강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배우는 거, 뭐 논어도 배워도 되고 얼마나 배울 게 많아요. 그 학교 졸업한 학생에 한해서 100살까지 살 자격증을 줘라. 산다고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100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내 사는 맛 저런 거 꼭 사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꼭 책을 많이 사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웃어라. 웃으면 여러분들 행복해요. 마를린 먼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머가 없는 남자를 상대하는 거는 날감자를 먹는 거와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남편이 30년 동안 생전 웃긴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30년 동안 날감자만 먹고 산 거예요. 날감자만. 아니 근데 60까지는 괜찮아. 60까지는. 근데 100살까지 생전 웃긴 얘기 안 해. 그럼 거의 100년 동안 날감자만 먹고 산 거예요. 그 사람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해요. 아인슈타인이요, 여러분들 언젠가 한번 봤을 거예요.
혀를 확 내물고 눈을 크게 뜨는 사진 보셨죠?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래? 나의 천재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유머에서부터 시작된다. 유머에서부터. 이탈리아 사람은 하루에 19분을 웃는데요. 독일 사람은 7분을 웃고 한국 사람은 하루에 1분 웃는다는 거예요. 1분 웃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안 웃어서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을 때요, 웃는 여자들, 웃는 남자들은 목 디스크도 안 걸려요. 왜 안 걸리는 줄 아세요? 웃으면서 계속 이러는데 목 디스크가 걸리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목 디스크 그냥 이러고 인상 속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목 디스크 걸리는 거예요. 네. 집안 분위기도 좋고 온 집안이 인상을 쓰고 있어봐요. 그거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웃어라. 행복하고 싶으면. 그리고 귀양 100년 사는 거 웃으면서 살면 좋지 않겠어요? 네. 웃는 사람. 그래서 일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웃으시면 돼요. 자, 맨 마지막으로 제 모든 강의의 결론입니다. 자기한테 잘해줘라.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한테 제일 잘해줘야 되느냐면은 본인한테 제일 잘해줘야 돼요. 나는 본당 신부 10년 할 동안 교우들이 정말로 잘해줬어요. 뭐 애 생기면 애 생겼다고 밥 사주고, 애 낳으면 애 낳았다고 밥 사주고, 뭐 그냥 정말로 그냥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내가 강원도 평창에 농사지로 딱 들어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밥 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밤에 나오면 얼마나 깜깜한지 내 다리가 안 보여요. 다리가 보여야지 어딜 돌아다니까. 몸만 보여, 몸만. 강시 떠도 둥둥둥둥 떠다니는, 강시 떠다니는 것처럼. 밥 사주는 사람도 없고 갈비 먹고 싶은데. 근데 난 갈비 먹고 싶으면 뭐라 그러냐면은, 창현아, 갈비 먹고 싶냐? 가자, 내가 사줄게. 난 나한테 내가 사줘요. 내가 또 회 먹고 싶으면은, 창현아, 회 먹고 싶으면 가자, 내가 사줄게. 난 나한테 내가 사줘요. 나는 나한테 내가 사주니까 남한테 원망 안 해요. 왜? 내가 즐겁게 먹으니까. 근데 여기는 우리 많은 자매님들 자기 돈으로 사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아들이 사줄래나 남편이 사줄래나 1년 전에도 안 사주더니 또 안 사주네 이러고 그냥 맨날 청승을 떨면은요,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100년 동안 살 동안 여러분들 행복을 이웃이 챙겨줄 수 있을까요? 남편이 100년 동안 챙겨줄 수 있어요? 자식이 100년 동안 챙겨줄 수 있어요? 행복은 누가 챙기는 거냐면 내가 챙기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행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그냥 자기한테는 잘해줄 생각을 안 하고 남이 나한테 안 해줄까 이것만 계속 바라고 있으면 그런 여자들이 복장 터지는 여자들이에요. 그런 여자들이. 이제는 행복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 옷도 좀 사 입으세요. 옷도. 자기가 무슨 군인이야. 철모 쓰고 그냥 1년 내내 딱 그냥 바뀌지 않는 옷 입고 돌아다니면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요, 이 전부 다 심란해요. 작년 영명축일에 우리 어머니가 너무 이쁜 옷을 입고 왔어요. 평창으로.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아들이 사줬냐 딸이 사줬냐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사주긴 누가 사주느냐고, 방송 보니까 신부님이 늙어서 옷 사 입고 싶으면 지 돈으로 사 입으라 그래서 내 돈으로 사 입었다는 거야. 내 돈으로. 근데 이 노인네가 150만 원짜리 사 입고 온 거야. 근데 내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식 넷 뒤도 안 돌아보고 키웠어요. 그러면 그 정도 보상받을 자격 충분해요. 난 그거보다 훨씬 더한 것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식 위해서 재산 물려준다고 한 푼도 안 쓰고 거지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자식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누구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쓰세요. 그리고 대신 건강하게 사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만 자식 위해서 희생하세요. 집 잡혀갖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여행 다니고 싶은 거 다 다니세요. 다 다니고 한 90살 때 이제 죽을 때쯤 통장에 500만 원 딱 남겨놓고 자식들 불러요. 부르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행복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여러분들 죽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엄마처럼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너희들도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아버지처럼 행복하게 살다가 어떻게? 마지막에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그리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자,
내가 내 마음 안에 슬픔, 괴로움, 고통, 불행이 꽉 차 있어. 그러면 내가 이웃한테 뭘 나눠줄 것 같아요? 슬픔, 짜증, 원망, 이것만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기쁨이 흘러 넘쳐. 그럼 그냥 평화가 너무 흘러 넘쳐. 감사가 흘러 넘쳐. 행복이 흘러 넘쳐. 그런 분들은 이웃한테 뭘 줄 것 같아요? 기쁨, 평화, 그 다음에 구원까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날, 하느님한테 돌아가시는 날, 하느님 정말로 이 세상에 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신 믿고 살아와서 나는 이 세상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꼴까닥 돌아가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돌아가시면서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돌아가시지 말고 엄마처럼 살아라. 그리고 돌아가시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지금 60살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살 것이고,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살 것이고, 40살 되신 분들은 120살까지 살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자식 다 키우고 60살서부터 120살까지 뭐하고 살 거냐? 곰곰이 생각해야 돼. 만약에 늙어서 할 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60살서부터 120살까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건 사는 게 저주예요. 오래 사는 게 저주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후에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나는 60살에 뭘 할 거고, 70살에 뭘 할 거고, 80살에 뭘 할 거고, 90살에 뭘 할 거고, 100살에 뭐 할 거다. 신부님 언제 살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처럼 바보가 없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계획은 가져야죠. 계획이 이씨 살다가 죽는 사람이랑 계획 없이 그냥 대책 없이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랑은 삶의 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행복하게 살려면은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라. 두 번째, 내가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운동해야 돼. 아프면 안 돼요. 100살까지 살면서요, 이제는 죽지도 못해요. 죽을 만하면 살려갖고 오고, 죽을 만하면 살려갖고 와서 죽지도 못해요. 이제 의술이 좋아갖고 죽지도 못해요. 그럼 귀양 앞으로 50년 살 거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건강하게 사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수영장 다니셔야 돼요. 수영장 가갖고 뭐 자유형, 버터플라이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수영장 걸어왔다 10분 왔다 갔다만 하면요, 산에 2시간 올라갔다 오는 효과가 난대요. 허벅지에 근육이 안 풀리면은요, 죽을 때까지 누워서 뒤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는 할머니들 70살, 80살 되면요, 움직이지 못해요. 그럼 아들이 막 들었다가 화장실 갖다 놓고 씻고 그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100년까지 사는 거는 사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 수영장 다니.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준다고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에요. 늙어서 자식 나 신경 안 쓰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잘 살게 도와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잘해주는 게, 나한테 잘해주는 게 누구 도와주는 거야?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사세요. 옛날에 40살, 50살까지 살 때는요, 자식 위해서 살아도 돼요. 왜? 내가 그냥 대충 살다가 적당히 알아서 죽어주니까. 한 부모가 46, 47에 죽어주면은요, 병이 들어도요, 별로 자식들 힘들이지도 않아요. 근데 70살서부터 누워서 100살까지 누워있으면은요, 자식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오늘 이후부터 잘해줘라? 본인한테 잘해줘라. 그 다음, 이제 100살까지 사는 세상에는 친구가 중요해요. 친구가. 1살서부터 50살까지 살 때는 자식, 남편, 아내, 이게 전부예요. 근데 50살서부터 100살까지는요, 자식은 떠나고 누구하고만 살아? 아내하고만 살아요. 남편하고만 살아요. 그 아내, 남편 이러고 둘이서 50년 동안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미쳐요. 친구는 이제 나이를 따지면 안 돼요. 나는 친구가 목사님 친구들도 많고 스님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들이 놀러 오라고, 스님들이 저 지리산 스님 꼭 놀러 오라고. 근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나 그 친구들 다 만나러 다니려면 200살 살아도 모자라 지금.
친구가 많은 거는요,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친구들하고는 어울려 지내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친구를 사귀세요. 친구는 세 가지를 따지면 안 돼요. 나이, 지위, 재산. 이거 다 무시하고, 그 세 가지를 무시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멘토가. 나의 삶에 정신적으로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멘토가 꼭 필요한 거예요. 난 아무도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이 험악한 일을 딱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년 사는 인생에는 자식만 전부가 아니고, 남편, 아내가 전부가 아니고, 누가 중요하다? 친구가 아주 중요하다. 자, 또 이제 행복하게 살려면 텔레비 시청을 제발 좀 줄여라. 이 텔레비전이 문제 중에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할머니들 가끔 나한테 이래요. 신부님 잠이 안 와요. 이런 할머니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전 본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면 몸의 95%를 쓰지 않는데요. 텔레비전 볼 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보는 거 아니야. 계속. 그러니까 저녁에 잠 자려고 그러는데 뭘 움직였어요. 피곤해야지 잠이 올 거 아니야. 그냥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수영장 가고, 성당에 노인대학 가고, 산에 올라갔다 오고, 그리고 뭐 탁구 치러 거기 노인정에 가고 탁구 치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요, 밤에 자지 말라고 그래도 기절해서 자요. 아니, 텔레비전 내용 뻔하지 않아요? 가난한 집 아들이 애인이 있는데 출세하고 싶어서 애인하고 배신하고 부잣집 딸한테 그냥 장갈 가버린 거야. 그랬더니 여자가 난 이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배신당하고 여기 한강에 뛰어내려서 죽었어. 근데 길 가던 어떤 남자가 그걸 보고 뛰어내려서 구한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고, 구했는데 어메 이놈이 또 가부집 아들이 구했네. 근데 또 라이벌 회사의 아들이야 보니까, 그래갖고 그냥 원수 갚는다는 얘기. 이번에 또 내 애인 줄 알고 열심히 키웠는데 어메 이거 알고 보니 바뀌었네 이게 애가. 아니 이런 걸 뭘 맨날 보세요. 뭘 맨날 보세요. 텔레비전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뒤로 미루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자꾸 게을르게 만들고 질서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려고 해도 사건 중심의 드라마를 보라는 거예요. 사건 중심의. 맨날 애정 그런 거 보시지 마시고, 요즘 저는 지금 못 봤는데 지금 2번을 봤어요. 뿌리 깊은 나무라고, 세종대왕이 한글 반포하는 과정.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난 뭐 그 회사에서 돈 받은 것도 없지만은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2번을 봤는데 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로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런 걸 보시라는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히스토리 채널, 평화방송 뭐 이런 거 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괜히 그냥 이 남편이 그냥 물에 빠져 죽였는데 그냥 또 살아나갖고 점 찍고 나타나갖고 그냥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근데 그걸 활용할 줄 몰라요. 아침부터 무작정 보는 거예요. 무작정. 네. 그래서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앞으로 50년 동안 어떻게 텔레비전만 보고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 100년 사는 인생에 행복하고 싶으면 공부해야 돼. 공부하셔야 돼. 이제는 초등학교 6년, 중등고등학교 6년 배워갖고요 60살까지 울고 먹는 거예요. 최대한 봐준다고 해도 60살까지 울고 먹는 거예요. 그럼 60살에서부터 100살까지 살려면 뭐 해야 돼? 당연히 공부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장 선생님들한테 강의 가고 또 교과부 장학사 선생님들한테 강의할 때 그런 얘기예요. 초등학교 절대 폐교하지 말라고. 초등학교 애들은 310만 명이지만 60세 이상은 거의 6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서 1반부터 3반까지는 8살 다니게 하고 60살에서부터 65살까지 가방 들고 학교 가게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누구나 다 60살에서부터 65살까지 학교 다니면서 재산 관리하는 방법, 자녀들과 좋은 인간관계 유지하는 방법, 건강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배우는 거, 뭐 논어도 배워도 되고 얼마나 배울 게 많아요. 그 학교 졸업한 학생에 한해서 100살까지 살 자격증을 줘라. 산다고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100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 내 사는 맛 사는 멋 저런 거 꼭 사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꼭 책을 많이 사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웃어라. 웃으면 여러분들 행복해요. 마를린 먼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머가 없는 남자를 상대하는 거는 날감자를 먹는 거와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남편이 30년 동안 생전 웃긴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30년 동안 날감자만 먹고 산 거예요. 날감자만. 아니 근데 60까지는 괜찮아. 60까지는. 근데 100살까지 생전 웃긴 얘기 안 해. 그럼 거의 100년 동안 날감자만 먹고 산 거예요. 그 사람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해요. 아인슈타인이요, 여러분들 언젠가 한번 봤을 거예요. 혀를 확 내물고 눈을 크게 뜨는 사진 보셨죠?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래? 나의 천재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유머에서부터 시작된다. 유머에서부터. 이탈리아 사람은 하루에 19분을 웃는데요. 독일 사람은 7분을 웃고 한국 사람은 하루에 1분 웃는다는 거예요. 1분 웃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안 웃어서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을 때요, 웃는 여자들, 웃는 남자들은 목 디스크도 안 걸려요. 왜 안 걸리는 줄 아세요? 웃으면서 계속 이러는데 목 디스크가 걸리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목 디스크 그냥 이러고 인상 속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목 디스크 걸리는 거예요. 네. 집안 분위기도 좋고 온 집안이 인상을 쓰고 있어봐요. 그거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웃어라. 행복하고 싶으면. 그리고 귀양 100년 사는 거 웃으면서 살면 좋지 않겠어요? 네. 웃는 사람. 그래서 일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웃으시면 돼요. 자, 맨 마지막으로 제 모든 강의의 결론입니다. 자기한테 잘해줘라.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한테 제일 잘해줘야 되느냐면은 본인한테 제일 잘해줘야 돼요. 나는 본당 신부 10년 할 동안 교우들이 정말로 잘해줬어요. 뭐 애 생기면 애 생겼다고 밥 사주고, 애 낳으면 애 낳았다고 밥 사주고, 뭐 그냥 정말로 그냥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내가 강원도 평창에 농사지로 딱 들어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밥 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밤에 나오면 얼마나 깜깜한지 내 다리가 안 보여요. 다리가 보여야지 어딜 돌아다니까. 몸만 보여, 몸만. 강시 떠도 둥둥둥둥 떠다니는, 강시 떠다니는 것처럼. 밥 사주는 사람도 없고 갈비 먹고 싶은데. 근데 난 갈비 먹고 싶으면 뭐라 그러냐면은, 창현아 갈비 먹고 싶냐? 가자, 내가 사줄게. 난 나한테 내가 사줘요. 내가 또 회 먹고 싶으면은, 창현아 회 먹고 싶으면 가자, 내가 사줄게. 난 나한테 내가 사줘요. 나는 나한테 내가 사주니까 남한테 원망 안 해요. 왜? 내가 즐겁게 먹으니까. 근데 여기는 우리 많은 자매님들 자기 돈으로 사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아들이 사줄래나 남편이 사줄래나 1년 전에도 안 사주더니 또 안 사주네 이러고 그냥 맨날 청승을 떨면은요,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100년 동안 살 동안 여러분들 행복을 이웃이 챙겨줄 수 있을까요? 남편이 100년 동안 챙겨줄 수 있어요? 자식이 100년 동안 챙겨줄 수 있어요? 행복은 누가 챙기는 거냐면 내가 챙기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행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그냥 자기한테는 잘해줄 생각을 안 하고 남이 나한테 안 해줄까 이것만 계속 바라고 있으면 그런 여자들이 복장 터지는 여자들이에요. 그런 여자들이. 이제는 행복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 옷도 좀 사 입으세요. 옷도. 자기가 무슨 군인이야? 철모 쓰고 그냥 1년 내내 딱 그냥 바뀌지 않는 옷 입고 돌아다니면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요, 이 전부 다 심란해요. 작년 영명축일에 우리 어머니가 너무 이쁜 옷을 입고 왔어요, 평창으로.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아들이 사줬냐 딸이 사줬냐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사주긴 누가 사주느냐고, 방송 보니까 신부님이 늙어서 옷 사 입고 싶으면 지 돈으로 사 입으라고 해서 내 돈으로 사 입었다는 거야, 내 돈으로. 근데 이 노인네가 150만 원짜리 사 입고 온 거야. 근데 내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식 넷 뒤도 안 돌아보고 키웠어요. 그러면 그 정도 보상받을 자격 충분해요. 난 그거보다 훨씬 더한 것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식 위해서 재산 물려준다고 한 푼도 안 쓰고 거지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자식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다 누구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쓰세요. 그리고 대신 건강하게 사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만 자식 위해서 희생하세요. 집 잡혀갖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여행 다니고 싶은 거 다 다니세요. 다 다니고 한 90살 때 이제 죽을 때쯤 통장에 500만 원 딱 남겨놓고 자식들 불러요. 부르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행복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여러분들 죽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엄마처럼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너희들도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아버지처럼 행복하게 살다가 어떻게? 마지막에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그리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내가 내 마음 안에 슬픔, 괴로움, 고통, 불행이 꽉 차 있어. 그러면 내가 이웃한테 뭘 나눠줄 것 같아요? 슬픔, 짜증, 원망, 이것만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기쁨이 흘러 넘쳐. 그럼 그냥 평화가 너무 흘러 넘쳐. 감사가 흘러 넘쳐. 행복이 흘러 넘쳐. 그런 분들은 이웃한테 뭘 줄 것 같아요? 기쁨, 평화, 그 다음에 구원까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날, 하느님한테 돌아가시는 날, 하느님 정말로 이 세상에 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신 믿고 살아와서 난 이 세상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꼴까닥 돌아가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돌아가시면서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돌아가시지 말고 엄마처럼 살아라. 그리고 돌아가시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황창현 신부님 말씀 어떠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노후 준비와 자식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회가 급변하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자식에게 어떤 사랑을 주어야 할지에 대해 생각들 다들 많으시죠? 먼저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노후 자금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 황창현 신부님 말씀 어떠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노후 준비와 자식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회가 급변하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자식에게 어떤 사랑을 주어야 할지에 대해 생각들 다들 많으시죠? 먼저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노후 자금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얘기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 세대는 평균 수명이 50에서 60세였고 자식도 많았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삶이 가능했습니다. 큰아들 집에서 눈치를 본다면 다른 자식 집으로 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어가고 자식은 많아야 한두 명입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큰아들 집에서 눈치를 본다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식들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이제 자기 삶을 살아가야 하고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기대기보다는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나는 늙어서 너에게 손 벌리지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오히려 자식 사랑의 진정한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식 사랑의 새로운 정의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나는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자식들도 지금의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매우 팍팍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기대한다면 자식은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자식 사랑이란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세대는 자식을 여럿 낳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식 보험에 의존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자식 사랑의 정의입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모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느 전문가가 미국 워싱턴에서 근무하던 시절 한국에서 온 많은 기러기 아빠들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한 조기 교육을 위해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아졌죠. 하지만 여러분, 부부가 떨어져 지내면서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결국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기보다는 부부간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커서 독립하게 되면 결국 부부만 남게 됩니다. 이때 부부가 서로 소원해져 있다면 노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자식 사랑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 효도를 할 거야라는 걱정은 이제 접어두세요. 오히려 자식들에게 부모님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될 것입니다. 노후 준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젊어서 희생하고 저축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후만을 위해 사는 것이 정말 옳은 방법일까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젊어서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면 현재의 행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를 위한 준비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40대 부부가 자식을 위해 따로 살면서 노후에 다시 함께할 계획을 세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따로 살면서 부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결국 노후에 함께하는 삶이 행복할까요? 자식이 자라서 독립하면 결국 부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해 부부간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노후를 위한 저축과 준비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자식이 자라는 동안 부모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성인이 되어 독립하게 되면 부모님도 자식으로부터 졸업해야 할 때가 옵니다. 자식은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부모님은 다시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이제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 사랑이 간섭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을 향한 사랑을 조금 줄이고 남은 삶을 부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세요. 자식이 독립하면 부모님도 자식으로부터 졸업해야 합니다. 자식이 독립하게 되면 부모님도 자신의 삶을 찾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졸업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독립하게 되면 부모님도 자식으로부터 졸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모님도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고 부부로서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큰 금액을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10억, 5억이라는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금액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60대에 접어들어 부족한 자금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 맞춰 생활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해 실패하는 것보다는 현재 자산에 맞춰 삶을 재정비하는 것이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60대에 사업을 시작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에서 말하는 노후 자금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맞춰 삶을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복의 조건과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결국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라는 것을 줄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주변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행복 지수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하던 것을 100% 이루었다면 행복지수는 100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 줄어든다면 그만큼 행복지수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행복에 이르는 비결 중 하나는 바로 비교입니다. 하지만 이 비교를 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보다 잘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불행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교할 때는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의 행복 지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비교를 할 때 너무 위를 쳐다보며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 디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아래를 내려다보며 비교해 보세요.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배려는 곧 나눔으로 이어지며 이 나눔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나눔과 배려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배려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21세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려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의 상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깍두기가 맛있다고 해서 더 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배려는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 마음의 나눔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회는 더 행복한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기보다는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하고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직도 그날 아침이 생생해요. 평소처럼 남편은 신문을 들고 거실에 앉아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조용하더라고요. 최미자 씨, 올해 58입니다.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온 그녀에게 남편의 죽음은 예상보다 훨씬 갑작스럽고 냉정하게 찾아왔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 남편을 발견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 해요. 슬픔이란 게 이렇게 물리적으로 아픈 건지 처음 알았다고도 했고요. 그날 이후 장례 준비를 하고 친인척 연락 돌리고 뭐가 뭔지 모르는 정신없는 하루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례가 끝나고 나서부터였죠. 며칠 뒤 집으로 날아온 편지 한 통. 고인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고지서였습니다. 서류를 펼쳐본 순간 미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여보가 이런 걸 남기고 갈 줄이야. 그것도 세금이라니. 그녀가 몰랐던 사실은 이랬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 예금 몇 천만 원. 별거 아닌 줄 알았던 그 재산들이 법적으로는 모두 상속 대상이라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그걸 받기 위해선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남편이 남긴 건 내 가족한테 준 거잖아요. 이게 왜 세금이 되는 거예요? 미자 씨는 억울했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왔고 남편이 번 돈은 결국 가족을 위해 쓰던 거였는데 그걸 상속세라는 이름으로 떼어가겠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상속세 금액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한 채만 해도 시세가 12억이 넘었고 예금, 보험금, 퇴직금까지 더하니 세무사 말로는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세금을 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미자 씨는 당장 자식들에게 연락했죠. 얘들아, 엄마가 큰일 났다. 세금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될지도 몰라. 큰아들은 말없이 한숨을 쉬었고 둘째는 대뜸 묻더래요. 엄마, 혹시 유언장 있어? 아빠가 뭐라고 남긴 거 없어? 미자 씨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남편은 유언 하나 남기지 않고 떠났습니다. 당연히 자식들도 혼란스럽고 미자 씨도 막막했죠.
아파트는 남편 명의였고 그걸 상속받기 위해선 세금이 필요했고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선 결국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 가족이 살던 집인데 내가 지은 집인데 이걸 팔아야 한다니. 미자 씨는 눈물이 나더랍니다. 남편이 떠나서 힘든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집까지 잃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이 그녀를 무너뜨렸죠. 그렇다고 세금을 안 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죽는 순간부터 상속은 자동으로 발생하거든요. 아무 조치 안 해도 누구 허락도 필요 없이 그냥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면 미자 씨는 남편 살아있을 때 미리 상의라도 해봤을 겁니다. 여보, 우리 혹시 유언장 써야 하는 거 아냐? 혹시 당신한테 무슨 일 생기면 세금은 어떻게 하지? 그런 말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근데 그랬잖아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그런 거 신경 잘 안 쓰잖아요. 상속세는 부자들 얘기지하고 넘기기 일쑤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집 한 채 가진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도 세금은 찾아옵니다. 실제로 상속세는 기준 금액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나 자녀가 받을 때는 일정 부분은 공제를 해주지만 재산 규모가 커지면 그 공제를 넘어서고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보험금, 예금, 심지어 사망위로금까지도 다 상속재산으로 계산돼요. 이걸 모르면 나중에 고지서 받고 뒤늦게 충격받는 일이 생깁니다. 미자 씨는 그제야 알았어요. 상속이란 게 슬픔만이 아니구나. 준비하지 않으면 가족을 괴롭히는 일이 되는구나. 세무사에게 찾아가서야 조금씩 정리를 할 수 있었고 자녀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겨우겨우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도 세금을 나눠낼 수 있었죠. 그 과정에서 눈물도 많았고 오해도 생기고 감정 상한 일도 많았습니다. 큰아들은 한마디 하더래요. 아빠가 유언장 하나만 남겼어도 우리 이렇게 싸우지 않았을 거야. 그 말이 미자 씨 마음에 오래 남았대요. 슬픔 속에서 배운 진실. 유언장이 없으면 남은 가족이 힘들어진다는 걸요.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꼭 하신다고 해요. 사람이 언제 갈지 몰라요. 미리 준비하세요. 유언장, 세금, 상속 남겨진 사람을 위해서라도요. 그 말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랍니다. 그리고 미자 씨는 오늘도 거실에 앉아 남편 사진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집 내가 꼭 지켜냈어요. 우리 자식들 안 싸우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 재산만 남기는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빚도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최미자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한 달쯤 됐을 무렵 또 하나의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장례도 마무리됐고 세금 문제도 대강 윤곽이 잡히는 듯 했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연락이 오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였어요. 혹시 고인께서 남기신 카드 대금 확인하셨습니까? 사채가 일부 정리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신용대출이 아직 일부 남아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미자 씨는 너무 황당했답니다. 잠깐만요, 그게 왜 저한테 오는 거예요? 남편이 쓴 거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그러더랍니다. 배우자시니까요. 상속인이시잖아요. 그제야 현실이 와닿았대요. 아, 이게 진짜 끝이 아니구나. 남편이 진 빚까지도 내가 짊어지는 거구나. 평생을 같이 산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짐을 나누는 건 당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법적으로도 자동이라는 건 미자 씨는 처음 알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재산이든 빚이든 그냥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내가 뭘 결정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미자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지인 보증을 서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직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신용대출도 일부 남아있었고 심지어 자동차 할부금까지도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 총합이 2억이 넘었대요. 그걸 다 미자 씨 몫으로 떠안게 될 상황이 된 거죠. 사람이 죽으면 재산을 남기기도 하지만 빚도 남깁니다. 문제는 이걸 받겠습니다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3개월 안에 아무 조치도 안 하면 자동으로 상속받은 걸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미자 씨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아니,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왜 가만히 있으면 상속받은 걸로 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한 지인이 조심스레 알려줬답니다. 언니, 상속 포기 신청 안 했어? 그거 3개월 안에 법원에다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그냥 끝나. 그 말을 듣고 미자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했어요. 서둘러 가정법원에 찾아가 알아보니 아직 기한이 조금 남아 있었고 다행히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한정승인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내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2억의 빚을 남겼어도 내가 받은 게 1억이면 1억까지만 책임지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칫 잘못하면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그냥 다 떠안게 돼요. 아무런 조치도 안 하면 억울하든 말든 무조건 승인한 걸로 간주되거든요. 그럼 상속 포기는 뭐냐고요? 말 그대로 나는 상속 안 받을게요. 빚도 재산도 다 포기할게요 하는 거죠. 이건 완전히 관계를 끊는 겁니다.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문제는 부모님이 남긴 물건 하나도 못 가져가요. 심지어 유품까지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정 승인을 택하는데 그 절차도 만만치 않아요. 상속받은 재산이 뭐가 있는지 다 적고 그걸 법원에 내야 하거든요. 심지어 은행 잔고 내역, 자동차 명의, 보험 해약 환급금까지 다 조사해야 돼요. 미자 씨는 말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남편 살아있을 때 뭐라도 준비해뒀을 텐데 우리가 몰라서 당하는 게 참 많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운영하던 작은 가게에 사업자 등록이 아직도 살아있었던 거예요. 세금도 일부 밀려 있었고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 대금도 있었죠. 그런 것까지도 상속이 돼요? 네, 됩니다. 그래서 상속이라는 건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남은 책임까지도 이어지는 문제예요. 심지어 미자 씨는 남편의 예전 핸드폰 문자에서 아직 정리 못한 외상 있어요. 다음 달에 꼭 드릴게요. 이런 메시지를 보고 나서 손이 덜덜 떨렸다고 했어요. 여보, 당신은 가버렸지만 난 아직 이 현실에 살아있어요. 다 떠안고. 이걸 알고 나니 주변에 이런 얘기를 꼭 하게 되더랍니다. 누가 돌아가시고 나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무조건 알아보고 3개월 안에 법원에 가서 포기든 승인이든 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채권자들한테 전화 오고 당신이 갚으셔야죠 라는 말 듣는 순간 정신이 멍해질 수 있어요. 특히 상속인이 여럿일 때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한 명만 포기하고 나머지 둘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 두 사람 몫으로 그 빚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가족이 많다고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이 떠안을 수 있는 구조예요. 이런 걸 미리 알았더라면 모두 함께 포기하든가 상의해서 정리를 했을 텐데. 미자 씨는 말합니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더라고요. 죽음 뒤에 찾아오는 서류더미, 고지서, 법원, 세금, 그게 사람을 더 무섭게 만들어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누군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정말 고마웠다고 했어요. 만약에 그분이 아니었으면 난 지금 빚쟁이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죠. 살아있는 동안 내가 뭘 남기고 가야 할지를 생각해야겠더라고요. 빚이라도 정리해두고 자식들한테는 짐이 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상속은 단지 돈을 물려주는 일이 아닙니다. 책임을 정리하고 사랑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은 법정에서 눈물 흘려야 하니까요. 난 진짜 이럴 줄은 몰랐어요. 형제라는 게 이렇게 낯선 사이였나.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제야 본색들이 보이더라고요. 최미자 씨의 둘째 오빠 종민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과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큰 병치레도 없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건 안타까웠지만 어찌 보면 자식들에겐 마지막까지 걱정 안 끼치신 셈이었죠. 문제는 그분이 유언 한마디 없이 떠나셨다는 거였습니다. 자식은 넷이었어요. 장남인 종철 씨, 둘째 종민 씨, 그리고 여동생 둘. 종철 씨는 늘 아버지와 가까웠고 가업이라 할 수 있는 작은 임대업도 형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각자 직업이 따로 있었고 부모님과의 물리적 거리도 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형이 슬그머니 이런 말을 꺼낸 겁니다. 이 땅은 아버지가 나한테 맡기신 거야. 생전에 말씀이 있으셨어. 그리고 아버지 병원 다닐 때 내가 다 모셨잖아. 그 기여분은 생각해야지. 동생들은 당황했죠. 아니, 말로만 그러면 다 되는 거야? 문서 하나 없는데 어떻게 그걸 믿어? 사실 이런 상황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누가 병간호를 더 많이 했는지, 누가 부모님 곁을 지켰는지, 또 누가 경제적으로 도왔는지, 이런 건 다들 자기가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감정이 얽혀 있으면 이야기가 공평하게 나눠 가자 해서 나는 더 받아야 한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문제되는 게 바로 유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유언이 없다는 게 문제죠.
누가 얼마큼 받으라는 아버지의 뜻이 문서로 남아 있었으면 이런 갈등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요, 유언이 없을 때는 상속인들이 모여서 협의 분할을 하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가족끼리 모여서 알아서 나눠 가지란 얘기죠. 근데 그게 쉬울까요? 이 집은 누나가 갖는 게 맞지 않아? 아니, 누나는 어릴 때 유학도 갔다 왔잖아. 부모님이 더 써줬잖아. 그때 돈이랑 이거랑 같아? 그건 다 끝난 일 아니야? 야, 그건 그때 그거고 지금은 지금이지. 이런 말이 오가다 보면 결국엔 감정이 터집니다. 장례식장에서 얼굴 붉히는 일도 생기고 심하면 그날 이후로 연락 끊고 지내는 일도 흔해요. 미자 씨의 이웃 아주머니도 그런 경우를 겪었다고 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시누이랑 조카들이 와서 집을 가만 안 두더래요. 우리 아버지 유산이잖아요. 이 가전제품 예전부터 아버지 거였어요. 이러면서 하나하나 챙겨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못 견디고 법원에 가서 상속분할 소송을 걸었대요. 거기서 또 등장한 말이 기여분이라는 거였죠. 기여분이 뭐냐면요, 내가 부모님을 더 돌봤으니까 그만큼 더 받아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민법에서도 이걸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봉양을 했거나 병간호를 장기간 했다거나 부모 재산을 증식시키는 데 기여했다면 상속에서 일정 부분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복잡합니다. 누가 더 기여했느냐는 증거를 남기기가 어려워요. 엄마 모시고 병원 다녔잖아. 매달 용돈 보낸 건 나야. 말은 다들 그렇게 하지만 법원은 계좌이체 내역, 병원 기록, 동거 증명 같은 걸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어설프게 기여분 주장했다가 오히려 소송만 길어지고 가족끼리 완전히 갈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보는 미자 씨는 이렇게 말해요. 그냥 공평하게 나눠 갔지. 무슨 소용이 있다고 저렇게 싸우나 싶다가도 막상 내일이 되면 나도 가만 못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남는 건 감정이에요. 그 감정에 돈이 얽히면 평소에 아무리 사이 좋던 형제도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유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언은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해라는 부모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걸 문서로 남겨두면 적어도 형제들이 덜 싸우게 됩니다. 이건 아버지 뜻이니까. 그 한마디가 사람을 멈추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꼭 복잡하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필로 날짜, 이름 쓰고 재산 분배 내용을 적으면 그걸로도 유효한 유언장이 돼요. 나중에 그게 없어서 싸우는 것보다 손으로라도 적어두는 게 낫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형제끼리 알아서 나누면 되지 꼭 유언까지 해야 돼? 근데 실제로는요, 알아서 나누자는 말이 제일 많이 싸우는 말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각자 기억하는 부모의 말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자 씨는 이제 마음 먹었습니다. 자기 것도 남편 것도 하나씩 써두기로요. 남편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이들이 내 뜻 모르고 갈등하는 건 막고 싶어요. 사람이 떠나고 남은 건 물건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남기고 간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유언이라는 형식으로 남아있느냐 아니냐가 남은 사람들 삶을 크게 바꾸더라고요. 유언장 한 장, 그게 가족의 연을 이어줄 수도 있고 혹은 그게 없어서 형제의 연을 끊는 일도 생깁니다. 그 사람은 내 남편이었어요. 혼인신고는 못했지만 3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근데 남편이 떠나고 보니 나는 그 사람한테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더라고요. 최미자 씨가 운영하는 동네 반찬 가게로 오랫동안 단골로 다니던 아주머니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30해를 함께 살았지만 법적인 아내는 아니었다는 거죠. 옛날에 한번 이혼 경험이 있고 여러 사정 때문에 혼인신고를 못한 채 함께 살았답니다. 둘은 부부처럼 살았고 함께 벌고 함께 쓰고 아프면 서로 병원에도 데려가고 남편이 암 선고를 받았을 때도 그 여자는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 여자는 남편 명의로 된 집에서도 통장에서도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도 아내라는 지위도 상속권도 없었죠. 세상에 내가 30년을 산 사람이었는데 그녀는 아무리 항의해도 법적으로는 사실혼 배우자일 뿐이었어요. 우리 민법은 여전히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권도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혼할 때처럼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고 사망하고 나면 법은 더 이상 그 관계를 가족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미자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사랑했지만 법은 몰랐어요.
그 말이 그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그 아주머니는 결국 남편 자녀들한테 쫓기듯 그 집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미자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문득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친정 동생, 막내 동생이었죠. 그 아이는 젊을 때부터 부모님 모시며 산다고 결혼도 포기하고 혼자 살았거든요. 우리 엄마 그 아이 없었으면 벌써 요양원 갔을 거예요. 병원 모시고 다닌 것도 걔였고 약 챙겨드린 것도 걔였고. 근데 나중에 돌아가시면 우리 오빠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똑같이 나눠 가지자고 하겠죠? 미자 씨는 그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 부모님 가까이에 있었고 누구보다 정성을 다했는데 그런 수고를 형제들은 당연한 일로만 여긴다는 거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기여분이라는 개념이에요. 법적으로도 인정은 됩니다. 부모를 모셨다거나 병간호를 했다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그만큼 상속 지분을 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생이 부모님 곁에 살며 다 한 걸 다른 형제들은 그거야 내가 선택한 거잖아 라며 넘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효도는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적으론 고마워하지만 돈 앞에선 다르거든요. 미자 씨는 생각했대요. 나는 그냥 엄마한테 잘한 걸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걸까? 아니면 진짜 법적으로도 그걸 증명하고 준비해야 되는 걸까? 그게 쉬운 질문은 아니죠. 가족 사이에서 돈을 요구하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참고 살기엔 세상이 너무 냉정해졌거든요. 사실 법원에서도 이런 갈등이 자주 다뤄져요. 혼자 부모를 모신 막내 아들, 멀리서 용돈만 보낸 큰딸, 그리고 외국에 오래 나가 있다가 마지막에 나타난 둘째 아들, 누가 더 기여했는지, 누구 몫을 줄여야 할지 이런 것들을 판결문으로 나누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꼭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합니다. 간병인 고용 내역, 병원 진료비 내역, 가족 간 계좌 이체 내역 같은 것들요. 정이 먼저인 세상에서 이젠 법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게 좀 씁쓸하긴 해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죠. 부모가 살아있을 때 얘가 날 모셔줬으니 이 아이에게 조금 더 가게 해라. 이런 유언이라도 남겨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요. 하지만 유언이 없다면 결국 그 몫은 자식들 몫이에요. 부모님이 살아온 시간보다 남겨진 재산 앞에서 더 많은 말들이 오가고 그 말 속에 남은 가족들이 멀어지는 일이 많으니까요. 미자 씨는 그날 이후로 이런 생각을 했대요. 가족이란 뭐지? 같이 밥 먹고 같이 살고 부모님 챙기고 그게 진짜 가족인데 법은 이름 썩 자로만 가족을 판단하는구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보다 도장 한 번 찍은 관계가 더 우선인 세상이니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미자 씨는 마음을 정했답니다. 난 나중에 남에게 피해 주기 싫어요.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아도 누가 날 지켜줬는지 누가 날 사랑해줬는지는 기억해서 남겨주고 싶어요. 사랑이 권리가 되려면 그 사랑을 증명할 방법도 함께 남겨둬야 되는 세상. 그게 참 안타깝지만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오늘 황창현 신부님 명품 강론 한 번 더 들으시면 새로운 의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반복 재생하겠습니다. 우리가